우리는 경제 지표를 보고 현재 실물 경제가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 요거 설명드리는 채널이죠. 그리고 실물 경제와 이제 동행할 때도 있고 좀 더 빠르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있고 지금 물려있기 때문이죠. 요즘 저도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떤 채널에서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폭락한다 이렇게 말해놓은 게 있어서 맨날 뭐 폭락한다는 얘기만 하고, 반대로 이제 저점이다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채널에서는 해놓은 말이 있다 보니까 맨날 긍정적인 소리만 해요. 근데 우리 채널은 약간 긍정적이긴 하지만 딱히 뭐 그런 건 없어요. 매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를 모니터링 해드리는데, 경제지표를 제가 봤더니 곧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전에 뭐 예상했거나 말했던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떡하냐, 그것도 뭐 솔직히 다 말합니다. 뭐 전에는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을 했었는데 틀려서 저도 못 팔고 물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청자님들은 각자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원금 손실이 크신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그냥 벌어놓은 거 까먹고 똔똔 정도 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 수익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각자 알아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도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라는 건 현재 경제 상황을 그대로 조사한 통계 자료죠. 특히 실물 경제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고용이에요. 그리고 고용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고용 지표 중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말씀드리겠다, 아주 중요한 지표다 말씀드렸던 지표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뒤에 띄어져 있는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지표입니다. 이 경제 지표가 뭘 의미하냐, 말 그대로 미국에서 한 주 동안 실직을 해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알 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다른 지표들과 다르게 매주 업데이트가 돼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라든가 비농업 고용이라든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나머지 고용 관련 지표들보다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정보를 캐치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림 보시면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2021년 이렇게 보시면 뚝 떨어져 내리다가 그러다가 올해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실물 경기가 요거 그림의 파란색 상승 영역의 요 정점을 이제 지난 거예요. 노란색의 둔화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점점 떨어지다가 틀어서 방향을 전환해서 올라갈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따라온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인데, 그림은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때죠. 그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차트입니다. 일단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장기적으로 뚝 떨어진다, 추세적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뭐죠? 실물 경기가 호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하죠. 실업자가 굉장히 낮아진다, 호황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기업들에서 뭔가 어려움이 지금 생긴 거죠. 계약 직원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숙련공이 아니라 비숙련공 먼저 이렇게 자르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제품이 덜 팔리던가 아니면 수요 감소가 예상되던가 실적이 둔화되던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림을 다시 보시면 2005년부터 이렇게 쭉 줄어들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2006년에 이제 저점 찍고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변곡점이 2006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실물 경기가 정점 찍고 둔화로 넘어간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코노미스트나 매크로를 보고 투자하는 이게 전문가분들이 욕을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다우지수의 지난 2008년도 폭락이 있었던 이전의 이 차트인데요.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06년도부터인데, 그림 보시면은 2006년에 다우지수는 11,000포인트였거든요. 자, 그런데 2007년 말까지 14,000포인트까지 대세 상승장처럼 이렇게 급등장이 펼쳐지죠. 이게 바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간극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그대로 똑같이 동행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렇게 2006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주식 다 매도하면 돼요. 그럼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겠고 주식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실물 경기가 정점을 찍고 점점 둔화되고 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바닥 찍고 쭉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의 한 2년 동안이나 주식시장의 상승 랠리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렇게 2년 후에 딱 터진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건 2001년에 경기 침체 당시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 차트거든요. 쭉 줄어드는 구간은 2000년 1분기쯤에 나타나서 이렇게 정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점점 둔화로 내려가던 와중에 1년이 지나서야 2001년 요 1분기부터 점점 침체가 나타났고 또 9.11 테러 터지고 나서 확 떨어졌죠. 자, 이렇게 지난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바닥을 딱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한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할 만한 이런 사건이 터질 이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를 알 수 있는데 뭐 여기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딱 전달을 해드리면 지금 올해 2022년부터 떨어지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올라가는 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요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처럼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급등장이 펼쳐질 수도 있고 지난 2000년에 보시면은 횡보 등락을 계속하는 그런 장세가 오다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뭐 하락하다가 경기 침체가 오는 등 뭐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 지표라는 건 실물 경제를 확인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주식시장과의 간극이 있는데 그 미세하게 주식시장이 언제가 최고점이냐, 그래서 어떻게 최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맞춰주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라는 간극도 충분히 있는데 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런 걸 못 견디죠. 뭐 한 2년 내에 폭락이 오니까 알아서 잘 정리해라 이러면은 그럼 그런 소리는 하나만 하는 소리다. 정확하게 한 몇 달 있다 폭락하기 직전에 매도를 좀 알려달라. 아니면 주식시장이 언제 최고점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이 큰 흐름의 사이클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 아니라면은 그러면 실물 경제 사이클이 이렇게 정점 찍고 둔화될 때는 그 이후에는 알아서 조금씩 정리를 하던 뭐 한 방에 정리를 하던 일을 하던 해야지 그렇게 뭐 최고점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간극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 뭐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중도적으로 대응했어요. 과거 사례들을 봤더니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맞지만 그 전까지 주식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 횡보한 경우도 있고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2년 내에 알아서 잘 매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배 아프니까 금리 인상될 때 우리는 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바람에 짜증이 나서 매도를 못하고 그냥 물려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단기적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 다 팔아치워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뭐 이 말씀은 이전 영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 한 번씩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네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거의 매 영상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 몇 개만 돌려보셔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일관되게 말했구나 이건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니죠. 그래서 언제가 최고점이다 팔아라, 뭐 언제가 최저점이다 사라 이런 건 모르죠. 뭐 우리가 경제 채널이지 무슨 종목 사고 팔아라 알려주는 리딩방은 아니잖아요. 지금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뭐 올해 내년 이 사이에 빠르게 터질 수도 있고 좀 늦게 터질 수도 있지만 지표가 확실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뭐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잘못하면 뭐 제대로 폭락도 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등을 주면 점점 주식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거. 요거 뭐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경제 지표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날이죠. 7월 26일에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활동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는 마이너스 11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그림처럼 이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뭐 경제가 성장하는 구간이든 하락하는 구간이든 심심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요. 그래서 제조업 활동 지수만 보고 아 이게 뭐 경기 침체가 왔네 아니네 이런 걸 알 수 없고 주식시장에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뭐냐, 이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이거는 리치몬드 연은에서 제조업체들의 조사를 해서 직접 발표를 한 거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그 객관적인 자료들만 참고를 하자 이거죠. 우선 첫 번째로 배송 지연 지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의 다 내려왔어요. 솔직히 리치몬드 지역의 제조업체들만큼은 이제 배송 지연, 뭐 공급 대란 이런 거는 거의 웬만큼 다 해소되고 있다. 요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송 지연이죠. 배송이 잘 안 되니까 가격이 막 천정부지고 치솟고 막 이랬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거고, 두 번째로 임금 지수 또한 마찬가지인데 지금 꺾여서 내려가고 있어요. 확실히 뭐 임금이 낮은 건 아니죠. 당연히 평소보다는 훨씬 높은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 소리죠. 그동안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끝도 없이 임금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과 다르게 지금 임금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고용지수를 보면 또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고용지수가 꺾여 내려가니까 임금지수가 꺾여 내려가는 건 당연하죠. 이제 사람을 못 구하던 구인난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지금은 구인난이 별로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감소가 빨라질 수 있다 이걸 의미하기도 하죠. 이 문제들은 경기 침체와 연관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말처럼 주식시장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저기 푸른색의 기준금리고 요 세로선들이 경기 침체와 폭락이 발생했던 구간들인데 과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푸른색의 기준금리가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멈춰요. 그 다음에 오히려 떨어지던 와중에 경기 침체가 옵니다. 2000년에도 그렇고 1990년에도 그렇고 2008년에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다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과 똑같죠. 경기 정점의 구간을 넘어설 때 보면은 과거에도 대부분 크든 작든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행도 당시에 당연히 다 기준금리를 인상에 나서면서 대응을 다 했으니까 기준금리가 쭉쭉 다 올라갔겠죠.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일정 이상 올라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수요가 감소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례에서 다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이제 내리기 시작하고 이게 똑같은 역사가 반복이 됐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왜 터졌냐? 이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버블이 있는 상태잖아요. 내외부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극복을 못하고 경기 침체로 가고 뭐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연준은 또 빠르게 기준금리를 제로 상태로 내렸던, 이게 계속 반복되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런 배송지연 지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배송지연이 완화가 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이 확 떨어지는 이런 사건이 터진다던가 마찬가지로 고용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은 과거에 이렇게 똑같은 시점들에 나타났던 이런 전조현상들이에요. 여기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도 잡히겠죠. 그럼 또 미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뭐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슬슬 내릴 때쯤 됐을 때 과거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또 미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주가를 누르던 두 가지 악재가 전부 해소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에 간극이 생겨서 실물 경기는 2006년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둔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기준금리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랠리가 나타났던 거예요. 자, 뭐 역사는 100%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그냥 뭐 떨어지고 뭐 폭락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너무나 유사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반등 확률도 높아진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렇게 못 팔고 물려 있어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입장에서는 빠져나올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뭐 물려있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판단을 하실 때 활용을 하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내용은 말씀드렸는데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영상이 뭐 좀 어려운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솔직히 집중해서 들으면. 그런데 내용을 보기 귀찮으신가 봐요.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라는 거냐 팔라는 거냐 뭐 이런 댓글로 그냥 질문만 하고 결론만 딱 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원망이나 하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럼 제가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영상 보셨으면은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극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 항상 중도적인 선택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항상 중도적인 선택일 텐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실물 경제가 꺾이자마자 주식을 바로 전량 매도하는 게 맞다. 뭐 좀 더 올라가더라도 상관없다. 바로 매도하는 게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난 2007년처럼 주식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고 이제 좀 떨어질 때 그때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역시나 중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스타일에 따라서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결정되겠죠. 이게 답일 듯 합니다. 결론만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시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아주 감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